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설 명절 여야가 전한 민심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여권 인사들은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허용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속노화 열풍이 불고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일 텐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사고 여객기 들어가도 안전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감식하는 과정에서 항공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항공기에 35,000파운드 기름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약 16톤인데 양쪽 날개에 기름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 작업이 정말 짧게 최소는 하루 이상 걸리고 더 길어지면 2, 3일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감식 시작하는 거는 다음 주 초중반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료를 제거하려면 이 연료 펌프를 돌려서 이 펌프로 기름을 빼야 되는데 그 펌프를 작동할 스위치가 있는 조종실 윗칸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네. 타버렸기 때문에 그걸 항공유를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면 펌프를 이용을 못하면 중력을 이용해서 연료를 빼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기체에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각 좌석마다 그 승객용 비상 산소용기 같은 것들도 이것도 어떻게 안에 산소가 들어있으면 이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위험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식을 하기 안전한지 여부부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단 측에서 진행하는 관리평가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제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뭐가 있냐면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도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지난번에 제주항공기 사고는 보잉사 미국이 네. 왔다면 에어버스는 이제 프랑스 항공조사 단이 입국을 해서 조사에 합류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이 안전평가 먼저 진행해서 남은 연료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화물칸이 손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요. 조사위원회는 앞서 블랙박스 회수를 했잖아요. 그 비행기록 장치, 음성기록 장치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내 수화물이 발단이 됐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승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화재 원인이 만일 보조 배터리든 어떤 태블릿 PC라든가 다른 전자기기든지 간에 승객의 짐에서 시작이 됐다 하면 이게 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거 승객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승객으로서는 규정을 어긴 게 없거든요. 네. 또 만일 뭐 기내 설비, 뭐 전기가 합선됐다라든가 이런 기내 문제가 있었더라면 뭐 항공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받아서 뭐 그런 여부를 검토를 하겠지만 개인의 물품 때문이었다면 이건 뭐 항공사의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어쩌면
배터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 화재 보험으로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인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항공사 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정밀광원 감식 결과에 따라서 이 화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기내반입 물품에 대해서 새롭게 좀 지정을 하고 보관하는 법도 어떻게 뭐 분리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모색하는 걸 공론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죠. 네, 헌재가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에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 인원은 형사 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피고인들 사건 여기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이 주 2회씩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여기에다가 형사재판 일주일에 뭐 하루씩만 추가를 해도 최소 주 3회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모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의 과정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판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도 가야 되니 나의 방어권을 지키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뭐 탄핵 심판을 멈춰야 형사 재판에 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탄핵 심판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한쪽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다면서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요청을 하면 탄핵 심판 중단할지 말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고 물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탄핵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금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 5차 기일 뭐 조만간 하게 되는데 그럼 보석 청구 역시 허가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법정형이 무겁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하면서 낸 사유가 내란죄 법정형이 무겁고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 사유는 윤 대통령 기소할 때 이유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뭐 보석 청구라든가 다양한 수단을 계속 시도를 할 텐데 기존의 전략대로 뭐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해서 심리 속도를 늦추는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최소 29명 이상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도 증인의 신청에 포함됐다라고 밝혔거든요. 반면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은 5명입니다. 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르면 7월 말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게 배당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김용현 전 장관 같이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형사 25부에 배당이 됐고 여기로 간다면 병합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쩌면 윤 대통령이 이런 뭐 전 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군경 지휘부하고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까지도 그림은 가능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 공범들 공소장을 보면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거고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대통령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소 예외적으로 적용을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그럼 배당되고 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일정표를 좀 보면 다음 달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해요. 이걸 거쳐서 3월부터 본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많게는 주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3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변수 한 가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이거 하나 정도.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2심 결과가 이제 뭐 3월 다음 달부터 공판 준비 기일 해서 이렇게 6개월 적용을 하면
1심 결과가 빠르면 7월 말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고 이때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또 물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까지 성향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전 대표의 모친상에 갔다, 뭐 절친이다 이렇게 했는데 헌재가 반박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거둬들였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락 되는 것 같더니 이번에도 좀 편향성을 이유로 들면서 재판관 3명이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국민의힘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시금 그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그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략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거는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헌재를 흔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이 읽혀지고, 그러니까 헌재에 좀 부담을 주려는 거. 그리고 어쨌든간 혹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이후를 좀 대비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공격이 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어요. 특히나 사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색깔론을 자극하는 것에 골몰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반박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문영배 대행이 썼다는 글인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2010년 9월에 문영배 대행이 올렸던 글이에요.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방문한 뒤에 올린 블로그 글인데 게시글 중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던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 부분을 특히나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유엔군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더라. 이거 역사관이 잘못됐다. 한국의 북침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문영배 대행이 직접 본인이 썼던 글의 원문의 링크를 게재합니다. 이거 전체 다 읽어봐라라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전체 글을 보면 평화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사계집 같은 생활 공동체가 여느 가정과 똑같아지고 장애 아동이나 시설 아동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사계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행이 여기에다 또 덧붙여서 해명하기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 이 대목은 국민의힘 말대로 유엔군을 지칭한 게 아니라 북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유엔군과 이사계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대목에서 평화를 꿈꾸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 KBS 취재 종합해서 조태용 원장이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상계엄 선포한 지 1시간 뒤쯤에 국정원에서 국정원 1, 2, 3차장, 기조실장 이렇게 하고 본인하고 5명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조태용 원장이 참석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계엄을 한다면 우리 국정원은 계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되는 건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국정원 기조실장은 매뉴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국정원 2차장은 대답하기로 계엄이 선포되면 수사본부가 계엄사에 차려질 텐데 국정원이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다음에 그럼 아침 회의 때 우리가 다시 논의해보자 하고 공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장님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덧붙여서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은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아까 정무직 회의 때 의논한 대로 하고 추가 사항 있으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라고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홍장원 차장하고 조태용 원장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은 그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조태용 원장에게 돌아온 대답은 내일 이야기하자.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홍장원 차장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홍 전 차장의 이야기들이 대목대목 끊어져서 얘기를 나는 받아들였지 이것들이 다 일련의 하나로 통합된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뭐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그런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하듯이 마치 과시하듯이 내가 이 정도까지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뜬구름 잡는 말이라고 조태용 원장 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건 홍장원 전 차장에게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조태용 원장이 들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조태용 원장에게 그 말을 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도로의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빙판길인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조금씩 오후 정체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에서 안성까지만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 북공주 분기점에서 짧게 밀리고요. 더 가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대모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론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까지 또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론 화도분기점에서 3km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의 최대 화두는 정치였을 텐데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어요. 여야는 설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여야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늘 각당 회의에서 설 민심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논란이 일었었죠.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된 정치 성향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이미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비효율이자 혈세의 낭비라면서 무용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설 민심은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도 않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를 했는데요. 다만 양당 모두 설 명절 민생경제가 얼어붙은 문제를 우려를 했는데요.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높이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쓴소리를 듣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명절 인사가 30분 남짓밖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내 여론은 어때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못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길거리라든지 지역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소란까지 이어져서 설 인사를 더는 못하는 상황이 된 건 네. 예상 밖이었던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에서는 인사를 반갑게 맞아준 시민들도 있었는데 소수의 이러한 거센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 묻혀서 이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됐다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서울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으로 가는 열차가 다니는 곳이어서 이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반면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민주당 역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휴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이 당 지지율의 정체 그리고 이 대표 본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 정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벗기 위해서 친문재인계와의 화합, 포용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내란 특별검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탄핵하겠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을 자제했고요. 특검법 공포만 주장한 것도 톤 다운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지율 정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고요. 네. 당 내에서 너무나 탄핵 일변도로 강경하게 나갔던 게 독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토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친문계, 친노계, 이른바 비명계의 대권 주자들이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비명계 후보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친문계 인사들로 경기도청을 메운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일제히 반명 측에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의 입지가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본인도 친문, 친노, 그리고 민주당의 적자라는 정통성, 그 뿌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듣고자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사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신경전이 다시 격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설 연휴 때 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비명계를 언급을 한 건데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을 저격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대선은 현역 의원들의 조직, 새싸움으로 치르는 것인데 아직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야권 주자들은 이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원외의 주자들이어서 자칫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강경 발언은 사실 지금까지 김 전 지사의 정치 스타일과는 좀 다른 행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귀국을 할 때부터 한국에 들어오면 강연이라든지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주변에 알렸다고 하고요. 마음을 확고히 정해서 귀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단 이틀 만에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것도 강력한 정치 복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 전 지사가 과거에는 좀 대통령 후보로서 약하다라는 평가가 친문재인계 내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마음을 좀 굳게 다졌다고 하고 기존의 좀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선이 굵은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4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제기한 비명행사 공천, 또 친문에 대한 지지층들의 평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김 전 지사의 체급을 또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김 전 지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비명계 행보에 힘이 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만 이 김 전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나오는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복당 허용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네. 다만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말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당내외 비판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모양새 정도는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사실상 탄핵 인용 가능성,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내부 실무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역시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선보다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재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이 5대 5인데요. 이러한 이 경선 룰 변경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작업 역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언론 노출이 잦지 않았고 언론들과의 접촉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전화를 하면 콜백을 해준다든지 이제 언론인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서 지지층들의 마음을 샀던 건데요. 여기에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고 갑자기 김 장관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자칫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결국에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파인 김 장관의 지지가 급격히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 장관으로서도 이 윤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가 유효한 것인지 혹은 그 이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지가 이어진다면 김 장관도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당 차원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밑에서 여의도 연구원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공약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한 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당내에 그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여러 옵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 관계보다 인간적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접견을 하러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일정으로 하기보다는 권 원내대표 개인 일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 또 지지층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 또 내지는 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 전까지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도 없는 이 숙명을 안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지지층들을 뭐 의식해서든 또 여당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미 본격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심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옥중 정치뿐만 아니라 이 재판 정치에 더 비중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도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질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보여진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변론을 통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등판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본인의 등판 시점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는 물론 친한계 내부에서도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등판하면 너무 늦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에는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친한계 의원은 16명 정도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례죠. 지역구가 아닌. 그렇게 되면 일단 당내에 새가 없고 의원들이 탄핵 표결 당시 한 전 대표에게 실망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 한 전 대표가 이 단기간에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 대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결국은 기존처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나오는 스탠스를 택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점의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그 언론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또 여야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죠. 네,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하나 더 중대한 상황 변동이 생겼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특검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100일간 112억이 드는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국력 낭비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기소가 됐는데 공소유지를 기존에 수사한 검사가 아니라 특검이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유지를 위한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과 같은 강한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최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연이은 탄핵 소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최근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도 최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전에는 탄핵 관련 언급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표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이것이 사납다와 이것에 몰리다, 그리고 속담 이것이 사람 죽인다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음절로 된 한자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격식, 소문, 체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체면입니다. 관용구 체면이 사납다는 체면이 서지 아니하여 부끄럽고도 분하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이 나이에 체면 사납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관용구 체면에 몰리다는 체면을 차리느라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딱 한 꼴을 당하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체면이 사람 죽인다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체면만 차리다가 결국 할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속담 체면 차리다 굶어 죽는다와 같은 뜻이지요.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소문과 관련된 속담으로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된 것이 더 빠르다란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퍼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이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애를 맡길 데가 없어 조리원에 가지 않았는데 갔다면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문제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많으니 걱정 마세요. 대학병원으로 의뢰해 드릴 텐데 서류는 저희가 다 보낼 테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고 추적 검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실 뒤편으로 붙어있던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 일기가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난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김슬기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는 약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충청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올 전망이고요. 앞으로 서울, 경기,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충남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도와 제주도는 일요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아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 동안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절기 입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부산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까지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속초와 고성, 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한다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도 예산안 강행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과 오늘 첫 공조 통화를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현지 시각 30일 장중 한때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0월에 세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오늘은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현지 시간 29일 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연말 또 연초해서 이 여객기 사고가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사고가 일어난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이었고요. 장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워싱턴 DC였는데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착륙하던 여객기가 군 헬기와 충돌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출발해서 워싱턴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소형 여객기가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을 한 건데 이 두 동체 모두 포토맥강 물속으로 추락을 했고 이 여객기에는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고 승무원 4명, 또 헬기에는 군인 3명인데 안타깝게도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미 소방당국은 이번 추락 사고의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전현직 피겨 선수들과 학부모 또 코치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네.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사고 여객기에는 약 20명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학부모, 코치 등이 탑승했는데 이 중에는 한국계 피겨 선수인 16살 진아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포토맥강에서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생존자는 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충돌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 측에 실수가 있는 걸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테러나 범죄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도 있지만 그런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 연방수사국이 밝혔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헬기가 여객기를 피해가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고가 발생한 상공이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항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분석해서 원인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면서 진정한 비극이라며 소중한 영혼을 갑작스럽게 빼앗긴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를 딱히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이게 바이든 행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더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신의 집권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초기 행정부 때는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상향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이 기준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앞으로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참사 여파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던 이 공항은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예, 이제 연일 국내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일 오후 10시 반쯤에 김해 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에 홍콩으로 떠나려고 했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불이 났는데 176명 전원이 즉각 대피했고 경상자 7명 제외하면 큰 인명피해 없는 건 너무 다행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륙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냐. 네. 이런 아주 아찔한 예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안전했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사실은 저비용 항공기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어쨌든 LCC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네.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제주항공에 이어서 에어부산 사고까지 터지니까 뭐 취소를 하겠다 혹은 뭐 돈을 더 주고 대형사로 잡겠다 이런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비용 항공사 기피 현상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고요. 네, 이거 통계를 좀 보니까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을 보니까 주요 LCC 6개 회사들의 여객 수는 참사 발생 주간이었던 지난해 12월 23일에서 29일에 이용객이 135만 6,520명에서 그러니까 이달 초 1월 초에 115만 9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고요. 그러다가 1월 13일에서 19일 중순에 소폭 반등해서 123만 3,606명을 기록했는데 참사 발생 주 대비 약 9.06%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급감해서 26.64%가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급감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에어부산 화재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심리가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여객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LCC 관계자는 일어날 수 있는 뭐 문제가 사실은 대형사도 마찬가지고 LCC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사실 기내 화재의 경우에는 LCC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이나 또 훈련 같은 것도 국토부 기준에 맞춰서 대형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LCC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앞서서 다뤘습니다만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또 너무 낮다 보니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 또 사회적 피해가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 어떤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비행기에 대한 안전을 또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난해 7월 미국 12개 주에서 젖소들이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는데요.
목장에서 일한 그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 일부가 젖소를 통해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도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첫 사례도 보고됐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실 텐데요. 네. 일단 H5N1이라고 부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빠르다고 하고 현재 치명률이 약 50%에 달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소와 같은 포유류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비단 철새와 가금류를 통해서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입 모아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 간의 전염 능력을 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걸 못 막으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백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백신을 만들 기술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 번도 생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신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다라는 네. 이유를 들어서 사실 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7만 5천 명 분량 70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간의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감시 예방 체제를 서둘러 세워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고가 나왔지만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서 확산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을 대폭 늘리면 아내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웃음이 나오실 텐데 저도 왠지 제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연세대 의대가요. 전국의 기혼 여성 7천여 명을 9년간 추적을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2시간 37분이었고요. 남편들은 21분에 그쳐서 무려 7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이제 7천여 명 9년간 추적 관찰 결과니까 그중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네.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노동 시간이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 엿보는 그런 조사인데요. 실제로 남편의 가사 참여가 하루 1시간 늘 때마다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1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라고 하는 남편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내가 남편의 가사 참여에 만족감을 느끼면 우울증 예방 효과가 당연히 컸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부 관계도 개선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누구나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편분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목을 잠깐 전해드리면 남편은 일이 끝나고도 집에 와서도 계속 일 걱정을 하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같이 한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울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윤진아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고요. 아무튼 가사 분담 개선을 위해서는 뭐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성별 규범이 정착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한인모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60세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이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광역자치단체 연금이 도입된다고요. 경남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민연금을 경남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월 9만 원을 납입을 하면 도비로 10,000원이 지원되는 이런 매칭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55세 이하를 가입자로 받아서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납입을 해주시면 도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개시 연령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상세하게 보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의 경우에는 월 9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면 월 10,000원이 지원돼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의 이자율의 정기 적금 가입 효과와 맞먹는다고 하니까
시중에 있는 여러 연금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같은 기간 원금 1,080만 원을 냈다면 1,566만 원을 돌려받는데 수익률이 39.5%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이 경남도의 도민연금 상품을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늘어날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경남도에 이사를 가고 싶다. 혹은 이 정책이 포퓰리즘 성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양분돼서 그런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경남도 측이 약간 이 소득 공백 대비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는 근거를 좀 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1차원적인 복지를 넘어서 서민 중산층이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를 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된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도민연금 지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설 연휴가 끝난 오늘 전국에 비와 눈 예보가 있어요. 네. 오늘 일단 빙판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와 눈이 내리고 강추위는 좀 풀립니다만 도로나 인도 주변에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만은 이달 새벽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낮부터 밤 사이 충청 북부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전남권 서부와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는 이날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요. 일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2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과 비 때문에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빙판길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영하권 추위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최근에 독감이나 감기 환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각 모쪼록 건강 관리에도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5944님도 연휴 끝나고 새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조금 힘이 듭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맛있는 명절 음식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아요? 아니 맛있는 거 먹고 늙으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능성이 있죠.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어이구 한 살 더 먹었네 이 소리를 하는데 이 떡국은 다 이 떡이 다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이 과다하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그 뒤따라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 노화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노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노화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많이 안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절에 어떻게 많이 안 먹어요? 아유 좀 적게 드실 수 있죠. 뭐 평일날도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떡해요.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노화를 늦추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평소 또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시거나 건강하게 사는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요즘 저속 노화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뭐 천천히 늙자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노력을 하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늦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예, 당연히 늦출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덜 늙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두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 환경적인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을 적당히 잘 조절을 하시면 정말 그대로 노력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화 유발 요인들을 회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실천이 어려워요. 어렵죠. 다 똑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2025년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노화가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데 건강 수명은 65.8세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거의 17년을 살게 된다는 건데 마지막 17년을 정말 아파서 산다는 거는 괴롭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좀 어떻게 회피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 늙는 거에 대한 이론을 좀 알면 그걸 어떻게 할까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노화의 이론은 프로그램 이론과 또 하나가 이제 손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크게 이제 많이 쓰이는 이론인데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120살까지 살기에 유전자에 등록돼 있다. 근데 120살 사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는 왜 120살까지 못 살까? 그것을 바로 손상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세포를 자극하고 손상을 주어서 이 세포들의 원래 수명인 120살까지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0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손상 이론을 잘 생각해 보면 내 몸, 내 세포에 손상 주는 요인들을 조금 피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가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근까지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차에다가 기름 넣고 시동 걸면 공기가 들어가서 기름하고 확 기화되면서 폭발이 일어나서 엔진이 돌고 바퀴가 돌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밥을 먹고 숨을 쉬면 혈액 속으로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가서 그게 세포 속으로 가면 세포 안에서 ATP라는 힘을 내는 즉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요. 즉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나오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하고 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를 막기 위해선 활성산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안 하면 됩니다.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먹으면 그래요.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날에 많이 드셨다고.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하게 운동하면 역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운동 안 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담배를 피시면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과음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또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 자외선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쪼이는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진 찍는 거 정도는 뭐 1년에 100장 정도 찍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C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방사선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CT를 매년 뭐 여러 번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피하시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소식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어요. 원숭이 실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이 원숭이 실험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를 죽을 때까지 계속 먹이고 가둬놓고 뭐 먹이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원숭이 값도 비싸고 네. 그다음에 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위스콘신 대학과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 연구팀이 원숭이를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실컷 먹은 원숭이와 적게 먹인 원숭이로 나눴습니다. 칼로리를 한 30% 적게 먹인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 나이로 쳐서 어릴 때, 즉 14살 이전에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도 별로 수명 연장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15살부터 저 조금씩 적게 먹은 이런 원숭이들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살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적게 먹으면 확실히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도 줄어들고 당뇨병 같은 성인병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걸 이제 확인해 보면 그 차이가 조금은 나는데 정말 맨날 배고프게 먹고 요 정도를 더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확인한 것은 뭐냐면 매년 사진을 원숭이를 찍었는데 네. 마지막 사진에는 네. 조금 먹은 원숭이는 아주 젊고 튼튼한 원숭이 같이 털도 반짝반짝하고 눈도 반짝반짝하는데 많이 먹은 원숭이는 할아버지 원숭이 같이 털도 빠지고 몸도 굽고 눈도 호리멍텅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적게 먹는 게 좋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럼요.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운동도 이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한다 그래서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0이 다 돼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마라톤 같은 운동을 막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달린다. 이거 꼭 도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한 운동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지 못하면 이걸 다 중화시키지 못하면 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고 장시간 하는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운동 권장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6일 정도 해라. 그래서 30분씩 6일 하면 6, 3, 18, 180분이고 180분을 60분씩 나누면 3시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중등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권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자세 중에서 활성산소를 쌓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습관들이에요? 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를 한다든지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선다든지 즉 이제 갑자기 일어선다는 것은 뭔가를 좀 세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닷없이 심한 운동을 하기 위한 자세를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준비 운동을 하고 서서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 주고 그 세포가 손상돼서 유전적으로 정해진 나이만큼 못 살게 된다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잖아요. 노화 이론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면 돼요. 활성산소를 막으면 되거든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항산화 물질, 항산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색깔 물질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타민은 너무 잘 아시니까 미네랄도 요즘에는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되게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채소나 과일의 색을 말하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은 발이 안 달렸죠. 그래서 극한 환경에 노출이 돼야 돼요. 햇볕이 하루 종일 쏘일 때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비가 하루 종일 와도 눈이 하루 종일 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해가 쏟아지면 그늘로 도망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집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극한 환경을 이기고 만들어내는 색이 아주 중요하다. 그 색깔 안에는 이 활성산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을 주기적으로 잘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색깔은 바로 검붉은색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검붉은색 속에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네. 그중에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검붉은 색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자두, 포도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과식해서 지금 활성산소 몸속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그럼 약간 블루베리 주스 뭐 이런 거 먹으면 좀 괜찮겠네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도움이 돼요. 그 대신 한 번 먹고 땡치면 안 되는 거고 이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당분을 자꾸 넣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약이나 건강 기능식품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저속 노화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은 이미 이제 나는 유전적으로 120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그거 끝까지 살고 싶어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당류나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통곡류, 채소 이런 것들로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들인데 네. 그래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 또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또 베리류 같은 거 섭취하시고 올리브유나 또는 섬유질이 많고 당지수 낮은 음식 이런 거 먹는 것이 이 저속 노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노화를 부추기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있죠. 노화를 부추기는 것은 너무 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네. 야식으로 그런 거 되게 땡기셔가지고 나는 당 떨어졌나 봐 그러면서 다른 거 그다음에 또 매운 거 매콤한 거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기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런 걸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 좋지 않다 이거 많이 들으셨고 또 가공육이 좋지 않다 이것도 많이 들으셨고 설탕, 고가당 이런 게 들어간 음료 좋지 않다는 거 다 아시는데 냉동식품도 그렇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아요. 냉동할 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녹여서 다시 드시는 분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일도 냉동했다가 막 이렇게 녹여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냉동 과일도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냉장에 잘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냉동 야채도 그래요? 그렇죠. 냉동 야채도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쉽게 드시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펀의 위하영.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748님이요. 아이 아빠가 통풍이 있는데요. 아이 둘을 데리고 치킨과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먹습니다. 아이들마저 통풍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또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요산은 단백질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치킨이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안에 당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이 둘을 데리고 치킨과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치킨도 이 튀긴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요 조리를 좀 다시 해서 좀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과 이 맛있게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2795님이요. 평소에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65세가 되니까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갑자기 늙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하셨어요. 뭐 갑자기 따로 늙는 시기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시기에 갑자기 확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중을 갑자기 좀 줄였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 피부는
훨씬 더 빨리 늙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신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부터는 체중이 조금 더 나가시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고 너무 마르면 훨씬 빨리 돌아가시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나이 들어서는 조금 살집을 키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또 2919님도 박사님 안녕하세요. 평소 노화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주제가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 3시 정도에 자서 아침 11시경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수면 패턴이 노화의 원인이 될까요? 하셨어요. 뭐 본인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고 이 상황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은 그래도 뭐 7시간 이상 잘 주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깨거나 괴로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노화를 더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남은 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면과 관련해서 또 비슷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5944님인데요. 저는 60대입니다. 매일 잠자는 시간을 최대 8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요. 밤에 못 잘 때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8시간을 일부러 꼭 채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잤다고 생각되고 깊은 잠을 잤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잠을 정말로 잤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시간을 10시간, 20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충분히 깊은 잠을 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시간이 조금 짧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막 일부러 더 주무실 필요 없으세요. 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럼요. 질이 말씀이시죠? 훨씬 중요합니다. 네, 이철구 님이 제로 탄산은 마셔도 괜찮나요? 네. 저희가 직접 실험을 좀 해봤는데 네. 제로 탄산 음료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을 그렇게 올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거 알려주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네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면역력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느 때보다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이 났어요. 네네.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출근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방송하러 오는데 네. 눈발이 좀 계속 날리죠. 꽤 많이 왔어요. 제가 올 때는. 그래서 아마 이동하시기 더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엔 더 흐려서 이불에서 나오기 참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휴 기간에 이어지는 이 잔소리들 또 친척들의 과도한 관심에 피로감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휴의 피로를 풀어줄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아무리 맞이하기 싫은 연휴 마지막이고 또 금요일이어도 뭐 어떡해요. 시작했잖아요. 그 유행어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다 끝났니? 뭐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뭐 이런 오은영 선생님의 유행어도 있는데 그 말처럼 여러분들 이왕 시작된 새로운 한 해 이 곡들과 함께 좀 피로도 날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도 다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약간 연령대별로 응원곡 같은 노래들을 준비해봤어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별로 선곡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명절의 피로를 풀어줄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첫 곡은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뭐랄까 그 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선곡을 해와봤는데요.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일어나 한번 선곡을 해와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장 필요한 곡이 아니었을까. 일어나. 오늘 첫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발표된 김광석 씨의 마지막 앨범이자 그리고 네 번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보통 김광석 씨가 워낙에 이제 음악성, 대중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 뮤지션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음악적인 면모, 보통 평론가들은 앨범의 완성도, 뭐 곡의 완성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앨범으로는 가장 호평을 받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각종 명반 리스트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앨범이고요. 사실 뭐 완성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너무 좋은 명곡 모음집 같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일어나 이외에도 서른 즈음에 그리고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같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 뭐 명곡 다음 명곡 같은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완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김광석 씨 하면 포크 음악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김광석식 포크라고 하는 것의 완전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런데 김광석 씨 노래는 뭐 서른쯤에 같은 음색이 좀 절절한 맞아요. 노래들이 예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피로를 날릴 노래로 김광석 씨를 골라오실 줄은 사실 예상 못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두 가지를 김광석 씨의 목소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정말 삶, 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절절함을 깊이 있게 부르는 보컬리스트로서의 김광석. 또 한편으로는 좀 삶의 뭐랄까요 에너지를 주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호전적일 정도로 아주 당찬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이 김광석 씨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일어나가 또 저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곡이 유명한 파트는 후렴구예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 하면서 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저 새싹들처럼 희망적인 곡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오늘 노랫말을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그 일어나 하는 에너지 넘치는 부분은 후렴구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반부들은 좀 어두운 느낌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래 시작할 때도 뭐 깊은 밤의 한가운데 그리고 시계추처럼 매일 흔들리겠지. 뭐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고 이런 노랫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삶의 어두움들을 딛고 일어나자. 라고 하는 김광석 씨의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에요. 아마 인생의 단맛 쓴맛을 모두 본 장년층 분들이라면 기필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네, 김광석의 일어나 함께 들어봤습니다. 검은 밤의 한가운데 시계추처럼 매일 흔들리겠지. 와, 가사가 이런 시적 표현이 정말 좋네요. 그쵸. 이게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면 넘어가는 노랫말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곡의 깊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맞아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다음은 어떤 세대를 위한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조금씩 연령대를 이제 젊게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년층으로 가볼게요. 요즘에 근데 30대 중년이라고 하면은 다들 거부하시더라고요. 화낼 것 같은데요. 아직 청년층이라고 하시겠지만 30, 40대 정도의 분들께 좀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재작년과 작년 특히 이 곡으로 힘받은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븐틴 부석순의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파이팅 해야지. 출근할 때 이 노래 한번 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부석순 이 그룹이 나오는 방송을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과하다 싶을 만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세븐틴이라는 팀에서 부석순 그리고 도겸 호시 이렇게 세 사람의 유닛이에요. 근데 왜 부석순이지 하실 텐데 각자 본명에서 한 글자들을 가져와서 만든 유닛이고 저희 앞선 교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을 떡튀순 같은 뭔가 가속노화에 도움이 될
될 만한 그 음식을 연상시키는 좀 친숙한 네. 네이밍으로 독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원래 그 데뷔도 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끼리 하고 있던 라이브 방송에서 회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다가 만들게 된 재미있는 유닛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하다 싶은 매만져 있지 않은 듯한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평소 일반적인 K-팝 씬과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진 팀으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요즘 K-팝이나 아이돌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는 모르겠어 뭐 이런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어렵고 너무 팬덤 중심이라고 거리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부석순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세대 통합 적인 아이콘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인물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발표한 청바지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해서 네.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회식 자리나 모임 가지실 때 건배사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젊은 층에게도 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좀 뭐랄까요? 정말 한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팀으로서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즘 K-팝 씬에서도 독특한 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븐틴의 멤버들이 부석순이란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체보다 오히려 더 대중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가 아마 그런 큰 도움이 네.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네, 파이팅 해야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발표가 되었던 곡이고 그냥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냥 무슨 상황이건 상관없이 약간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다가도 정신을 네. 탁 차리고 그래도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힘을 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듣다 보니까 진짜 파이팅 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중년층에게 추천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대가 이제 슬 오면 이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저희 중년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명절의 피로를 날려줄 세 번째 노래는 뭔가요? 네, 다음엔 이제 청소년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연휴에 뭐 조카, 손주들 만나시면 아마 이 가수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4세대 걸그룹 가운데에서는 국내 인지도가 가장 높은 팀 아닐까 싶어요. 또 초통령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요즘 소녀들의 우상이죠. 아이브의 노래 네. 레벨 하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니, 아이브의 노래 참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레벨 아트 왜 골라오신 거예요? 이 곡이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브의 곡이에요. 그래서 선공개 곡이라고 요즘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좀 화제성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두 곡 정도 먼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노래가 먼저 발표가 되었고 지금 각종 음악방송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앨범이 발표가 드디어 되는데 지난 명절에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앨범 사달라고 조른 우리 네. 10대들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 어떤 염원, 소원을 담아서 이 곡을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또 IM이나 애프터라이크 같은 아이브의 힘 넘치는 곡들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역시 마음이 가실 거예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곡은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브의 레벨 하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